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 2024년 1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오후 7시. 48층 원장실에서 김하영 원장이 마지막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다. 김하영, 48세. 대한민국 의료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33세에 최연소 외과과장이 되었고 8년 전 이 병원을 인수하여 원장이 되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생명이 되살아났고 의료계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원장님, 오늘 수술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석 간호사가 보고한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심장외과에서 요청한 임포트 핵신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하영이 눈살을 찌푸린다. 네. 벌써 3주째인데요. 공급업체 3곳 모두 품절이라고만 하네요. 이상하게 다른 약들은 잘 들어오는데 하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워낙 바쁜 일정에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재현이 들어온다. 박재현 52세. 국내 3위 제약회사 바이오메드 회장이자 하영의 남편이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언제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다. 8년 전 의료 세미나에서 하영을 처음 만난 그는 치밀하고 계산적인 구애 끝에 그녀와 결혼했다. 수고했어, 여보. 오늘도 몇 명이나 살렸나? 하영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낀다. 환자가 우선이니까. 당신도 알잖아. 나에게는 가족보다도 환자가 먼저라는 거. 재현의 눈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친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역시 내 아내답네. 그런 프로 정신이 있어야 진짜 의사지. 집에서 애들 밥이나 차려주는 평범한 엄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하영은 가끔씩 이런 재현의 말이 묘하게 거슬릴 때가 있지만 성공한 여성으로서 당연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 고급 벤츠 안에서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영은 문득 공허함을 느낀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재현아,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재현이 순간 긴장하며 하영의 손을 꽉 쥔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고 의료계의 아이콘이야. 과거 같은 건 생각할 필요 없어. 15년 전 2009년 의대생이었던 김하영과 이동민. 둘은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하영은 성적도 우수하고 야망도 컸지만 동민과 함께할 때는 순수한 25살 여자였다. 하영아, 우리 졸업하면 함께 작은 병원 차려서 환자들 정성껏 돌보며 살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보람있게. 응, 좋아. 하지만 나는 외과의가 되고 싶어. 정말 어려운 수술도 해보고 싶고. 둘은 졸업 후 바로 결혼했다. 하영 26세, 동민 28세. 신혼 초에는 행복했다. 첫째 지훈이가 태어나고 2년 후 둘째 수아가 태어났다. 하지만 하영의 야망은 가정생활과 양립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전문의 과정을 밟으며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하영아, 수아가 오늘도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물어봤어. 지훈이도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지 며칠 됐어.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하영은 짜증부터 났다. 동민 오빠는 개원이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난 달라.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 더 큰 의사가 되고 싶다고. 나는 내가 큰 의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아이들 엄마였으면 좋겠어. 왜 나한테만 그런 걸 바래? 남자 의사들은 가정 때문에 꿈을 포기하라고 안 하잖아. 그 무렵 하영의 인생에 박재현이 등장했다.
의료기기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제약회사 후계자답게 매우 세련되고 똑똑했다. 김 선생님 같이 뛰어난 분이 시골개원의 부인으로 평생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후원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재현은 교묘했다. 하영의 야망을 자극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유혹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갔다. 선생님처럼 실력 있는 의사는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결국 하영은 결정했다. 2012년 동민과 이혼했다. 아이들은 오빠가 키워줘. 내가 성공해서 양육비는 충분히 보낼 테니까.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하영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응. 이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야. 양육권은 동민에게, 양육비는 매월 500만 원씩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하영은 재현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재현과의 결혼 후 하영의 인생은 급속도로 변했다. 재현의 인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서울 최고의 병원들을 거쳐 마침내 자신만의 종합병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보, 축하해. 당신은 이제 진짜 성공한 거야. 하영은 만족했다.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의료진 자녀 장학금 수여식 현수막을 보고도 그녀는 그냥 지나쳤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그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이상하게 탈락했다는 것도 모른 채 원장님, 내일 오전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네, 그래 주세요. 참, 그 임포트 핵심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도 공급업체들이 품절이라고만. 정말 이상해요. 하영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이상한 우연이 자신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재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영은 문득 말했다. 여보, 우리도 아이를 가져볼까? 재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당신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잖아. 아이 때문에 커리어에 지장받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하영아, 당신은 남다른 사람이야. 평범한 여자들처럼 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재현이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갖는 것을 반대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에서 신축 건물 완공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의료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화려한 행사였다. 하영은 흰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저희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은 앞으로도 최첨단 의료 서비스로.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다. 컨벤션홀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하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비상전력이 복구됩니다. 하영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로 중상 환자 15명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전력 상황은 어떻게 되고 비상 발전기로 응급실과 수술실은 가동 가능합니다. 하영은 주저없이 결정했다. 모든 외과에 비상 소집하고 나도 지금 내려갑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뛰기 시작했다.
15년간 최고 경영진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순간에는 여전히 외과의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아비규환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환자들이 실려오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1번 환자 복부 출혈 심각, 즉시 수술실로. 3번 환자 의식 잃었어요. 하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지휘했다. 중증도별로 분류하고 수술 순서 정해서 보고해.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환자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낡은 의사 가운을 입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쪽 환자 흉부 외상 심해요. 현장에서 응급 처치했는데 내부 출혈 가능성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영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동민 오빠? 이동민, 43세.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환자를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하영아, 정말 너구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개원하고 있어. 환자들 응급 처치하고 함께 왔어. 동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하영은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의사 가운, 해진 운동화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원장님, 1번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은 환자부터 살리자. 하영과 동민은 마치 1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했다. 의료진으로서의 본능이 개인적인 감정을 압도했다. 6시간의 사투 끝에 모든 환자의 수술이 끝났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하영은 수술복을 벗으며 탈진 상태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동민이 다가와서 말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휴게실에 마주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는 의대 다니고 있어. 너를 닮아서 공부를 잘해. 정말? 우리 지훈이가.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의대생이라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수아는? 동민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수아는 어때? 우리 딸은? 많이 아파하고 있어. 아프다고? 무슨? 선천성 심장병이야. 어릴 때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더 심해졌어.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천성 심장병? 그럼 수술로는 완치가 어려워. 평생 특수 약물을 투여받아야 해. 임포트 핵신이라는 약인데. 그 순간 하영의 머리에 번개가 쳤다. 임포트 핵신. 자신의 병원에서 몇 주째 구할 수 없다던 바로 그 약물이었다. 그 약이 임포트 핵신이라고? 응. 근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서울 모든 병원에서 품절이라고 하고 수아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하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이 낳은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도 그리고 그 치료약이 바로 자신의 병원에서도 구할 수 없던 그 약이라는 것도 얼마나 심각해? 약을 못 구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동민의 담담한 말에 하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지금 어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내 병원에서. 작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영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어머니였는지 깨달았다. 15년간 양육비만 보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픈지 건강한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영아, 너는 후회한 적 없어? 동민의 조용한 질문에 하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가끔 생각해.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오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동민이 일어나며 말했다. 난 이제 가볼게. 수아가 혼자 있어서. 잠깐. 하영이 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괜찮아.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할게. 동민의 말에는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하영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떠나고 혼자 남은 하영은 무너져 내렸다. 15년간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자신이 버린 가족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 딸의 생명을 구할 약을 자신의 병원에서조차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임포트 핵신. 그녀는 중얼거렸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왜 하필 그 약만 모든 곳에서 동시에 품절이 된 것일까? 그날 밤 하영은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동민과의 만남, 아픈 딸의 소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재현이 서재에서 나와 그녀를 맞았다. 여보, 오늘 사고 현장 대응 수고했어.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응. 하영의 대답이 시큰둥하자 재현이 이상하게 여겼다. 왜 그래? 피곤해? 재현아, 임포트 핵심 약물에 대해 알아? 재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하영은 놓치지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병원에서 자꾸 구하지 못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데. 혹시 당신 회사에서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희귀약물은 우리 회사 라인이 아니야. 그것보다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에 병원 경영이나 신경 써. 재현의 반응이 너무 냉담했다. 평소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을 텐데. 다음 날 하영은 병원 구매팀장을 불러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임포트 핵심 공급 중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언제부터 왜 중단됐는지, 다른 대체 약물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3일 후 구매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원장님, 조사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임포트 핵심을 공급하던 업체가 총 4곳이었는데 모두 동시에 공급을 중단했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더 이상한 건 이 4업체가 모두 바이오메드 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메드? 네. 2곳은 직접적인 계열사이고 나머지 2곳은 바이오메드에서 대출을 받거나 합작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에요.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바이오메드는 재현의 회사였다. 혹시 다른 약물은 어떤가요? 다른 약물들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유독 임포트 핵심만. 하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하영은 재현이 외출한 사이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었다. 서재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영은 의사로서 훈련된 세심함으로 곳곳을 수색했다. 책장 뒤쪽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재현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맞춰보니 열렸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다. 하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서 이동민 병원 경영 현황 조사서. 하영의 숨이 막혔다.
동민의 병원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환자 수, 매출, 심지어 대출 현황까지. 두 번째 문서, 김지훈 대학 입시 방해 공작 보고서. 김지훈의 의대 진학을 막기 위해 추천서 작성, 교수에게 압력 행사. 장학금 선발에서 부당 탈락 처리. 하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모두 재현의 조작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문서, 김수아 치료 방해 계획서. 이 문서를 보는 순간 하영은 비명을 질렀다. 임포트 핵심 공급 중단 지시 마이너스 목표, 김수아의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사망 유도. 문서 하단에는 재현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남편이 8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것도 15년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많은 문서들이 있었다. 동민의 병원에 허위 의료사고 신고를 하게 한 것, 지훈이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압력을 넣어 해고시킨 것, 수아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도록 조작한 것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서였다. 김하영 조작 계획 마이너스 15년 장기 프로젝트. 그 문서에는 재현이 어떻게 하영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그녀와 동민 사이를 이간질했는지, 어떻게 하영의 야망을 이용해 가족을 버리게 만들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하영의 모성 본능 완전 차단 마이너스 성공을 통해 자존감 충족시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대체. 정기적으로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가치관 강화 마이너스 죄책감 느낄 때마다 성취감으로 상쇄. 전남편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하영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환경 조성. 하영은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15년이 모두 조작된 인생이었다는 것.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현이 설계한 각본이었다는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섬뜩한 내용이 있었다. 최종 목표 김수아 제거 후 하영의 과거 완전 청산. 하영은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재현은 단순히 자신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현이 돌아온 것이다. 여보, 집에 있었어? 하영은 서둘러 문서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서재를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응, 회사 임원진이랑 저녁 먹고. 당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재현이 다가와 하영의 이마에 손을 대려 하자 하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 순간 하영은 깨달았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8년간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했던 이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딸을 죽이려는 살인자였다는 것을. 일찍 쉬어, 여보. 내일도 바쁠 텐데. 재현이 다정하게 말하며 하영의 어깨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손길이 이제는 독사의 비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하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재현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옆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되짚어 보았다. 자신이 동민과 이혼하고 싶어 했던 이유들, 재현과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들, 아이들을 포기하고 성공을 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재현의 세밀한 조작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이혼 직전 재현이 했던 말이었다. 김 선생님, 아이들에게는 가끔 돈을 보내주는 성공한 엄마가 되는 것이 매일 집에 있으면서 가난하게 키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하영을 설득했는지. 자신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는지. 새벽 4시 하영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동민의 목소리였다. 잠에서 깬 듯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오빠 나야. 하영이. 하영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아는 지금 어때? 어제부터 많이 힘들어해. 약이 없어서. 하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오빠 내가 반드시 약을 구할게. 하영아, 괜찮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안 돼. 내가 해야 해. 수아는 내 딸이야.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동민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하영아, 15년이 지났어. 이제 와서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영아,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약을 구해올게. 그리고 수아를 만나고 싶어. 내가 직접 치료해주고 싶어. 하영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모성애를 느끼고 있었다. 알았어. 기다릴게. 동민의 대답에 하영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5년간 쌓아 올린 성공한 여성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딸을 구해야 하는 어머니로 변해 있었다. 재현아, 오늘 일찍 회사 가? 응,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당신도 바쁘겠지만. 재현이 평소와 다름없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하영은 그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치가 떨렸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재현이 출근하자마자 하영은 행동에 나섰다. 먼저 병원의 최고 변호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원장님,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건 내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영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했다. 해외 제약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임포트 핵신의 긴급 공급을 요청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차상 최소 한 달은 걸릴 일이었지만 그녀는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24시간 내 공급받기로 했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개인 자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시면. 상관없어요. 내 딸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동시에 하영은 재현의 범죄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을 준비하고 언론에도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아였다. 오후 3시 하영은 동민의 작은 병원을 찾았다. 사랑가정의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다. 하영이 운영하는 최첨단 종합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영 씨? 동민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약 가져왔어. 그리고 수아 좀 보고 싶어. 하영의 손에는 임포트 핵신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수아는 지금 어디에? 2층 입원실에 있어. 그런데 하영아, 아이가 널 알아볼지 모르겠어. 하영의 가슴이 아팠다. 당연했다. 15년간 얼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엄마를 아이가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각 계단마다 15년간의 죄책감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입원실 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가 보였다. 김수아, 17세. 하영이 마지막으로 본 2살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어릴 때와 똑같이 맑고 순수했다. 수아야.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수아가 고개를 돌렸다. 아, 안녕하세요? 수아는 하영을 낯선 사람 대하듯 했다. 하영의 마음이 찢어졌다. 수아야, 나는. 아, 혹시 아빠 병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아니야, 수아야. 나는. 하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엄마야. 수아의 눈이 크게 뜨였다. 엄마. 진짜 엄마세요? 응,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수아는 한동안 하영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 질문에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직접 너를 치료해 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어서 더 아팠어요. 하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15년 만의 포옹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다. 키가 훌쩍 크고 의대생다운 느낌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복잡했다.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지훈아. 정말 엄마구나. 지훈도 15년의 세월을 견뎌낸 청년이었다. 그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수아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될 거야. 하지만 하영은 알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가족을 15년간 괴롭힌 괴물을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수아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하영은 동민과 따로 이야기했다. 동민 오빠, 내가 모든 걸 밝힐 거야.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영아,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아니, 지킬 게 생겼어. 그날 저녁 하영은 집으로 돌아가 재현을 기다렸다. 이제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었다. 밤 10시 재현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태연한 모습이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 테이블에는 재현의 서재에서 가져온 모든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재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재현이 문서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당신이 지난 15년간 한 일들의 증거야. 하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단호한 결심만 있을 뿐이었다. 하영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은 필요 없어. 내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내가 다 했어. 그런데 그게 어때? 어떻다고? 난 널 사랑했어. 하지만 넌 항상 그놈들 생각만 했잖아. 전 남편과 그 애들 생각만. 재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사랑이라고? 내 딸을 죽이려 한 게 사랑이야? 그 애들이 없어야 넌 완전히 내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특히 그 딸년이 죽으면 넌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을 거야. 하영은 소름이 끼쳤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었을까? 15년 동안 나를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니야. 난 내 진짜 모습을 끌어낸 거야. 넌 원래 야심만만했고 성공을 원했어. 내가 그걸 도와준 것뿐이야. 아니야. 나는, 나는 엄마였어. 당신이 그걸 빼앗아간 거야. 하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내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 당신은 감옥에 갈 거야. 하영아, 정신 차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하영이 재현을 향해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맞아. 당신이 만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진짜 나를 찾았어. 엄마라는 이름을 되찾았거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박재현 씨, 살인미수, 업무방해,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재현이 수갑을 차면서도 하영을 향해 소리쳤다. 하영아,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3개월 후, 작은 바닷가 마을에 가족의료원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다. 하영은 서울의 큰 병원을 정리하고 동민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엄마, 여기 공기 정말 좋다. 수아가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었다. 임포트 핵심 치료와 하영의 정성스러운 수술로 심장병도 완치되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그도 의과대학을 휴학하고 가족과 함께 있기로 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하영이 대답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동민이 의료원 간판을 정리하며 다가왔다. 하영아, 후회 안 해? 뭘? 서울의 큰 병원, 명예, 돈, 그런 것들 다 포기한 거. 하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15년 전에 내가 버린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 그게 뭔데? 가족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들. 수아가 뛰어와서 하영의 팔에 안겼다. 엄마, 저녁에 뭐 해 먹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수아가 요리도 할 줄 알아? 네.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도 다가와서 말했다. 엄마, 내일부터 의료원 일 도와드릴게요. 의대생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아들아.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라 수아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동민이 구운 생선구이였다. 이렇게 4명이 함께 밥 먹는 게 몇 년 만이지? 동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17년 만이에요, 아빠. 수아가 대답했다. 하영은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뭐라고 했어, 엄마? 아니야, 혼잣말이야. 식사 후 하영과 동민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동민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로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도 알아. 내가 15년간 비워둔 자리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하영아. 응? 그래도 난 기다릴 거야.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둘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영의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과거가 저물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가족의료원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하영은 더 이상 유명한 의사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의사였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완전히 나으셨어요. 천만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하영이 환자 가족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수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과에 진학하기로 했다. 지우는 의과대학으로 복학해서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저도 엄마 아빠처럼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지훈아. 엄마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동민 오빠와 제가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요. 수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정말요? 정말요? 지훈도 웃으며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엄마 아빠. 동민이 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창밖으로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녀는 더 큰 별이 되기 위해 가족이라는 작은 별들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빛나는 것은 혼자서 반짝이는 큰 별이 아니라 함께 모여 따뜻한 빛을 나누는 작은 별들이라는 것을. 엄마, 뭐 보세요? 수아가 다가와 물었다. 별들을 보고 있어. 예뻐요? 응, 정말 예뻐. 우리 가족처럼. 수아가 하영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하영은 딸을 꽂아누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성공이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